저는 그날 저녁 낡은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가방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이력서 한 장과 간병인 자격증, 그리고 마지막 남은 10,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서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아들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정기적인 검사와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간병일 뿐이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오늘만큼은 꼭 일을 구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걸어갔어요. 이런 동네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집들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정원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제가 사는 반지하. 원룸과는 정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한 발자국씩 걸을 때마다 제 신발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드디어 찾던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이었는데 1층부터 3층까지 모든 창문에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과 달리 제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대문 옆 초인종 앞에 서자 갑자기 심장이 2배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벨 정도였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누르자 딩동하는 맑은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첫인상부터 교양 있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간병인 일로 연락드린 분이라고 소개하자 기다리고 있었다며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원목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의 작품으로 보이는 커다란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바닥에 대리석이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궁금했어요. 차 한 잔 권하는 말을 정중히 사양하고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단은 부드러운 카펫으로 덮여 있어서 발걸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모두 조용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 설명을 들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지 3개월째인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긴장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일터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반백의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병실 같은 방 안에서 그분은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걸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한순간 정지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거든요. 아니, 본 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걱정 섞인 말에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이 35년 전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고 수염이 없어졌지만
눈매와 코, 그리고 입모양이 똑같았습니다. 특히 미간 사이에 있는 작은 점까지 완전히 동일했어요. 가슴속에서 설마 그럴 리가 없어라고 중얼거렸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35년 전에 그날 밤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저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집에 큰 불이 났었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고 밖으로 대피시키셨지만 곧바로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를 구하러 간다고 하시면서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아마 제가 되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날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 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는 제 기억 속에서만 살아계셨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서 저를 안아주시곤 했지만 깨고 나면 항상 허전함만 남았습니다. 물 한 잔을 부탁하는 저에게 그 여성은 친절하게 응해주며 잠깐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더 가까이서 살펴봤어요. 여전히 기억 속 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와 똑같았어요. 그때 노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깨어나려는 건지 아니면 꿈을 꾸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제 심장은 크게 뛰었어요. 손에 물컵을 들고 돌아온 여성은 제가 침대 가까이 있는 걸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느껴진다며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물을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컵을 놓을 때 살짝 흔들렸어요. 다행히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혼란스러워져 있었습니다. 간병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노인의 일상 루틴, 약 먹는 시간, 식사, 도우미 방법 등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35년 전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첫날 업무가 시작되었어요. 노인의 몸을 닦아드리고 체위를 바꿔드리는 일들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의 다리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 같은 것이 눈에 띄었어요.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그 흉터가 제 기억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35년 전 화재 현장에서 아버지가 입었을 상처와 비슷해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 누우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노인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를 듣고 있으니 어린 시절 기억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아버지는 코를 살짝 고시는 버릇이 있으셨는데 지금 들리는 숨소리에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아버지일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지만 확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져 갔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을 계속하면서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왜 35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이런 부유한 집에서 살게 되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만약 제 추측이 틀렸다면 실망이 클 테고, 만약 맞다면
그동안 쌓여온 원망과 그리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첫날 밤이 이렇게 길고도 짧게 지나갔습니다. 해가 뜨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제 마음속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1층 식당으로 내려가니 정갈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예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마치 한정식 집에서 나올 법한 구성이었습니다. 이런 풍성한 아침상을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식탁 한쪽에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신문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회사원 같았어요. 아마도 어제 만났던 여성의 남편인 것 같았습니다. 여성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버지의 상태가 어땠는지 물어보았어요. 밤새 잘 주무셨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고 대답하자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짜 효부의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남성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지만 아침에 바쁜 직장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이 집의 분위기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운 가정 같았어요. 부부가 서로 배려하며 대화하고 집안일도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스치는 긴장감 같은 게 있었어요. 남성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찌푸린 표정을 짓거나 여성이 무언가 걱정스러운 듯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카드 명세서 얘기가 나왔을 때였어요. 남성이 신문을 접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지출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여성은 아버지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을 언급하며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저는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제 때문에 이 집에 경제적 부담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인을 돌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2층으로 올라가니 노인이 깨어 계셨습니다. 맑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제 밤과는 달리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노인의 아침 루틴을 도와드리면서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어요. 세수를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는 과정에서 35년 전 기억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이 물을 마시는 습관이 눈에 띄었어요. 컵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천천히 마시는 모습이 아버지와 똑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도 찻잔을 들 때 항상 두 손을 사용하셨거든요. 또한 머리를 빗겨드릴 때 노인이 보이는 반응도 특이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기는 걸 좋아하셨는데 아버지도 그런 스타일이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확신은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저를 알아보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1층에서 올라온 여성이 함께 식사를 도왔어요. 노인을 위한 유동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모습에서 진짜 며느리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먹여드리면서 여성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노인이 음식을 뱉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치 맛이 이상하다는 듯이요. 그런데 여성이 돌아오자 노인은 다시 순순히 음식을 받아드셨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 구조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었어요.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식당이 있었고 2층에는 노인의 방과 부부의 침실이 있었습니다. 3층은 서재와 여분의 방들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특히 3층 서재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벽면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과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노인의 젊은 시절 사진이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 닮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20대쯤으로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은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은 제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혼란이 왔어요.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어머니와 저를 두고 어떻게 다른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까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집안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남성이 회사에서 돌아온 모습이 아침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듯 표정이 어두웠어요. 부부 사이의 대화도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 대출 이자에 대한 걱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어요. 듣고 보니 겉보기와는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 같았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여성은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했지만 남성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제 존재가 더욱 부담스러워졌어요.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 집 사정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노인을 돌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관찰한 결과 확신은 더욱 강해졌지만 동시에 의문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노인의 다리에 있는 흉터를 더 자세히 볼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화상 자국이었고 모양이나 위치가 제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35년 전 화재에서 입었을 상처와 말이에요. 하지만 노인은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기억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다른 가족들은 제 정체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노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35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35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을까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신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집에서 저만의 비밀스러운 탐정 놀이가 시작된 셈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노인의 습관, 가족들의 관계, 그리고 이 집에 감돌고 있는 미묘한 긴장감까지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큰 수수께끼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 집의 일상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묘한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생활비와 관련된 대화가 나올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남성이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성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이번 달 지출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특히 의료비와 간병 관련 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이 집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잠시 후 여성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직접적이지는 않았지만 제 급여나 부대 비용을 언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썼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최대한 절약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만 요청했고 개인적인 용도로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이 무색하게 분위기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성은 신문을 세게 접으며 자리를 떴고 여성도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아마도 설거지를 하던 분이 실수한 모양이었어요. 이어서 문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남성이 현관문을 나가는 소리, 여성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까지. 식탁에 혼자 남겨진 저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똑딱, 똑딱. 그 규칙적인 소리가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북받쳤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만 썼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가 되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노인을 돌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노인을 씻겨드리던 중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욕수건으로 등을 닦아드리는데 노인이 갑자기 움찔하며 피하는 동작을 보였어요. 마치 아픈 곳을 건드렸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등 쪽을 자세히 보니 희미한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화상 자국처럼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다리에 있던 흉터와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35년 전 화재의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노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깊고 슬픈 눈빛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1층으로 내려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여성이 평소보다 차가운 표정으로 노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 현관에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택배인지 손님인지 확인하러 여성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혼자 남은 시간에 부엌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싱크대 위에 놓인 약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인을 위한 약들인 것 같았는데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약들까지. 그 중에서 하나의 약통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라벨이 다른 것들과 달랐거든요. 자세히 보니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같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약통을 들여다보려던 순간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돌아보니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며 약통을 내려놓았지만 여성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부터 여성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하고 따뜻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간단히 하고 피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내내 그런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자꾸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신경 쓰였어요. 부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대화하는 소리였는데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어요. 남성이 회사에서 돌아온 후 부부가 거실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대화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진지하고 무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노인을 돌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인에 대한 의무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특히 약통 사건 이후로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 그 약을 보는 걸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단순한 처방약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새벽 2시쯤 노인이 잠든 사이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약통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리와 시계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조심스럽게 싱크대로 다가가 약통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낮에 봤던 그 특이한 약통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긴 것 같았습니다. 왜 굳이 숨겨야 할까요? 그때 갑자기 계단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며 자연스러운 척 했어요. 여성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물을 마시러 왔다고 설명하자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엌을 나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서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의심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저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어요. 필요한 대화만 간단히 하고 가능하면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느껴지는 긴장감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과거에는 화기애애했던 식탁이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노인을 돌보는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노인의 약을 주면서 느낀 건데 평소보다 반응이 이상했어요. 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그 약에 대해 불신하는 것 같았어요. 또한 여성이 노인에게 음식을 먹일 때도 이상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노인이 음식을 거부하거나 뱉어내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침대에 누워 계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그분 말이에요.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는 깊은 밤의 정막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지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이 집의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져 갔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저와 대화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제가 하는 일들을 유난히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실수나 잘못을 찾기 위해 감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노인에 대한 의문은 계속 커져만 갔어요. 특히 약을 먹이는 시간이 되면 노인이 보이는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순순히 따르시는데 특정 약만큼은 거부하려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액을 교체하려고 침대 옆에 다가갔을 때 노인의 베개 밑에서 작은 종이가 삐져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손으로 쓴 메모였어요. 글씨가 떨려서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간신히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집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메모를 누가 쓴 걸까요? 그리고 왜 베개 밑에 숨겨두었을까요? 메모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수액 교체를 마쳤지만
마음은 온통 그 메모 생각뿐이었어요. 혹시 노인이 직접 쓰신 건 아닐까요? 하지만 손 상태를 보면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중년 여성을 만났어요. 이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가 2층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서 되물었지만 가정부는 주변을 둘러본 후 더욱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수에게 이상한 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에게 이상한 게 들어간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가정부는 이미 빨래를 들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인의 수액을 교체할 시간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액백을 자세히 살펴보니 색깔이 평소와 약간 달라 보였어요. 투명해야 할 액체가 미세하게 뿌연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명 때문인 줄 알았는데 다른 각도에서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갑자기 노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힘이었어요. 눈을 마주치니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을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모양을 보니 도와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노인의 이상한 반응들, 가정부의 경고, 그리고 숨겨진 약통까지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수액 주입을 일시 중단했어요. 그리고 노인의 다리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리니 예상했던 대로 흉터들이 나타났어요. 화상으로 인한 흉터들이었는데 35년 전 기억과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와 모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혼란과 분노가 더 컸습니다. 왜 35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맞죠? 제가 미영이에요. 기억나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이셨습니다. 확신이 서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만약 가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지금 위험에 처해 계신 거예요.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2층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급하게 아버지의 다리를 덮고 수액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여성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액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 가까이 다가온 여성은 주변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마치 뭔가 변화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집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아버지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드신 후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숨겨진 약통을 다시 찾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부엌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서재로 올라가서 책장과 서랍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발견했어요. 라벨을 보니 처방약이 아니었습니다. 성분명도 생소한 것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싶었지만 이런 행동이 발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약병을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부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였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어보니 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뭔가 눈치챈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을 앞당겨야 할지도 몰라. 정확한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저에 대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대화였어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아버지에게 해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아버지를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내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서 35년 만에 재회를 곱씹어 보면서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버지는 의식이 있으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는 모든 걸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 손을 꽉 잡으신 아버지의 손에서 35년 동안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전해져 왔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의 위험한 상황에 대한 간절한 호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어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를 또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밤이 운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아버지가 잠드시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서재에서 발견한 의심스러운 약병을 증거로 확보하고 가정부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액을 바꿔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가서 정상적인 수액팩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와 아버지의 수액을 교체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어요. 수액 교체를 마치고 나니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아버지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이 시간에 누가 올라올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간이 침대로 가서 자는 척했지만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걸 보니 누군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니 여성과 남성이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둘 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긴장한 듯 하면서도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무언가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의 표정 같았습니다. 여성이 아버지의 수액줄 쪽으로 다가갔어요.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둘 다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남성은 제 손에 들려있던 빈 수액백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던졌어요. 당신이 뭘 한 거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어요. 당신들이 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성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여성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뒤엉키는 긴장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거든요.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며 가정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버튼이 눌리자 차갑고 선명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에게 넣기만 하면 돼. 자연사로 보일 거야. 정말 확실한 거지? 걱정 마. 2달 안에 끝날 거야. 그 목소리들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것이었어요. 계획적인 살인을 논의하는 끔찍한 대화였습니다. 남성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여성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침대 위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아버지의 손이 저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저는 오열하듯 그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다시는 누구도 아버지를 해치지 못해요. 아버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3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아, 내 딸. 그 한마디에 35년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하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버지는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화재 후 기억을 잃었단다. 몇 년 전에야 조금씩 떠올랐는데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35년 전 화재에서 심한 뇌손상을 입으셨고 기억상실증으로 고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사람들에게 구조되어 가족처럼 지내오셨지만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가정부가 미리 신고해둔 모양이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어요. 여성은 계속 울고 있었고 남성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했어요? 물어보니 여성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의료비 때문에 집까지 팔 위기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목숨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떤 이유로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경찰이 도착한 후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녹음된 증거와 수상한 약물, 그리고 가정부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남성과 여성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니.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소중한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그동안 몸에 축적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심각한 손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35년 동안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재 당시 어머니를 구하려다 심한 화상과 뇌진탕을 입으셨다고 했어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깨어보니 기억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몇 년간 여러 병원과 시설을 전전하시다가 이 집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특히 약을 먹은 후 몸 상태가 이상해지는 걸 깨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모를 쓰신 거예요? 혹시나 해서.
누군가 알아채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어요. 일주일 후 아버지는 제 작은 원룸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35년 만에 함께 살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아들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아들에게 아버지는 큰 힘이 되어 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젊은 시절 경험담을 들려주실 때면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가족이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버지의 기초연금과 제 간병인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작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햄구이까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또 해주세요. 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어요. 그래, 오늘은 뭘 들려줄까?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5년간의 아픔이 아물어가는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딸아.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너희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괜찮다. 가족이 함께라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거구나. 그날 밤 아버지를 모시고 잠자리에 들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 관계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켜주려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려는 의지가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35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와 저 사이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함께하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끔 그 집 사람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해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는 어느 오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고맙다. 아버지를 구해줘서.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순간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봄이 오고 있었고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현실적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보다 소중하지는 않답니다.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까요. 저처럼 35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이 되는 첫걸음이랍니다.